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엊그제 30년 지기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등산을 다녀와서 맛있는 저녁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간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산에는 여름 내음이 물씬 풍기고 사람들의 제잘거림이 새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다들 멀리 살기도 하고 쉽게 만나기 힘든 친구들이라 그런지 더 애틋하기도 하고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도 느껴져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젠 친구들의 소중함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30대 때에는 서로 일하랴, 가족 챙기랴 바쁘기만 했는데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경제적으로도 얼추 다들 자리를 잡으니 마흔이 넘어서 보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훨씬 재미나기도 하고요. 어제 고깃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시간대에는 가족끼리 온 테이블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는 가족끼리 외식 나온 걸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줄 나이더군요. 특히나 옆 테이블의 아기 아빠는 본인 딸아이 먹이려고 고기를 잘게 썰어서 호호 불어서 굳이 먹여주는데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잠이 쉽게 들지 않은 새벽이면 이곳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같이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곤 했었어요. 친구들에게 기댈 수 없는 날엔 커피앤톡이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친구처럼 위로해주고 싶기도 하고 사연자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싶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다른 수많은 친구들에게 전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는지라 참 어색하네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이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서 외동으로 자랐는데 부끄럽지만 제 부모님께서는 저를 부족할 것 없이 보살펴 주셨어요.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던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께선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저희 셋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던 중에 대낮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저희가 탄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저만 겨우 살아남았답니다. 다행히 그 가해자는 곧 붙잡혔고 법의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떠나버린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하잖아요. 아마 제 인생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무렵 겪은 사고인지라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네요. 그땐 너무 어렸던지라 제가 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되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떠나시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분쟁이 심했다고 들었어요. 전 너무 어려서 뭘 잘 몰랐고 아빠의 형제분들이 그 돈을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네 만회하면서 못볼 꼴을 많이 보였다고 하더군요. 정말 괘씸한 것은 누구 하나 저를 책임지려 들지 않았었죠.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요. 언제나 제가 1번인 삶이 아닌 저는 늘 두 번째 혹은 맨 꼴찌로 챙겨주셨었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이 나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1번이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1번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늘 있어 왔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 멀리 충청도에 있는 회사였는데 공단들이 즐비한 곳이었어요.
저는 취업 연기가 되는 3학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돈을 빨리 벌어야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이 시궁창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저를 구원해줄 사람은 저 스스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여 들어간 첫 직장은 3교대로 쉼없이 근무를 하는 곳이었어요.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앞가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힘든지도 모르고 일을 했던 것 같네요. 기숙사 선배 언니와 함께 방을 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쓰는 언니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집이 바람잘 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결혼을 해서 이쁜 가정을 꾸리는 게 언니의 목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저는 언니를 잘 따랐어요. 쉬는 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시내 구경을 가기도 하고 밤새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그러다 언니가 불현듯 저에게 연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저쪽 공단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둘이 벌면 이 동네에 아파트 하나는 금방 사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언니의 말이었어요. 저는 내가 무슨 연애야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본 남자는 저보다 6살 많은 남자였는데 처음 겪어본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렸어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너무 달콤했어요. 일을 마치면 차를 끌고 제가 사는 기숙사까지 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면서 치킨을 한 마리 포장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초콜릿 같은 걸 불현듯 선물하기도 했었거든요.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렸네요. 우리 슬슬 결혼 생각을 하는 게 어떨 것 같아? 갑작스럽게 물어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겠다 싶었어요. 오빠도 나도 계속 여기서 일해야 하니까 우리 얼른 돈 모아서 저기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자. 어때? 그래, 나도 저 아파트 보면서 매번 그 생각했어. 너랑 같이 저기 살면 참 좋겠구나 하고 말이야. 우리 둘이 보니까 금방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기서 아이도 하나 낳고 우리 셋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처럼. 남자친구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함께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렸기에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무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어요. 어리고 집안이 좋지 못한 저를 그렇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명절 때가 아니면 딱히 별일이 없다고 어리게만 생각했던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을 하고는 남편과 저의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일단 둘이 모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원룸이었는데 작은 방에서 지내도 둘이 함께하니까 참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요. 간이 맞지 않는 된장찌개를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결혼을 고민하던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달콤하던 그 시간은 석 달을 채 넘기지 못했어요. 꿈만 같던 신혼생활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너는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이 있는 애가? 어떻게 네 시애미 보러 한 번을 오질 않니? 아니,
시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천리 멀리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쉬는 날엔 한 번씩 인사라도 하러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이런 건 못 배워서 그런지 원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뭘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툴러서 그랬어요. 노여움 푸셔요. 이제 인사 꼬박꼬박 잘 드리러 갈게요. 에이, 엄마는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나 몰라. 아직 어리잖아요. 내가 잘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 못했어요. 내 탓이야. 이 사람 나무라지 마. 결혼하더니 팔이 아주 안으로 굽는구만 굽어. 됐고 니들 전세금 모을 때까지는 일단 집에 들어와서 살아. 뭐 한다고 다달이 돈을 내가면서 나와 사는 거야? 그리고 너도 결혼을 해서 새 가족이 생겼으면 시부모님이랑 좀 부대끼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나가서 살 생각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매달 월세 때문에 애먹고 있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100번 맞으세요. 저희 얼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시어머님의 불호령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과 저까지 작은 집에서 엉겨붙어서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1년에 두어 번 볼까 말까 하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저에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리를 붙들고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시댁에서의 삶은 시작부터 험난했어요. 합가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아버님의 병간호는 저의 몫이 되었어요. 일을 마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어머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너는 시애비가 몸져 누워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니? 오늘 온종일 네 시애비 뒤치다꺼리 하다가 내가 몸살나게 생겼다. 너는 네 시부모 안색 안 좋은 건 보이지도 않나 보다? 아이, 엄마. 재수 씨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나무라지 마. 아버님의 병간호에 지쳐있던 어머님이 하루는 화가 잔뜩 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나 봐요. 그래서 저는 쓸 수 있는 연차를 모두 끌어서 일단은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아가, 네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니? 며느리 덕을 이럴 때 보는 건데 말이야. 네, 어머님. 어머님도 조금 편해 보이셔서 저도 기분 좋아요. 어머님,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복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연차를 다 끌어다 써서 더 이상 쉴 수가 없어서요. 그럼 아픈 네 시애비는 어쩌라는 거니? 아니, 너나 일부러 갖고 논 거야? 네가 할 거면 끝까지 책임지고 해야지. 아니요,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휴직을 잠시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더 이상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죠. 이참에 그냥 일은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는 게 어떠니? 네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편하고 좋네. 돈이야 너희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데 그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그 3교대로 일하는 게 어디 쉽니? 거기서 근무하는 여자들은 일이 곧해서 유산도 잘 된다더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애 낳아주면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어차피 애 낳으면 그만둬야 할 건데 그때 관두나 지금 관두나 뭔 차이가 있겠어?
시어머님의 말씀이 틀린 부분은 없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선배들 중에 유산이 쉽게 된 언니들이 많은 건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의 말씀에 싫다고 대답을 하면 또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른다는 마음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퇴직서를 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정도 더 병간호를 하고 아버님은 회복세를 보이셨어요. 아버님이 기력을 찾으시니 어머님도 저를 조금 이뻐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었어요. 네가 부족해도 이렇게 노력이라도 하니까 내가 금세 나을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빨리 나으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린 며느리한테 내가 참 못 볼 꼴 많이 보인 것 같다. 고맙다, 아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날듯이 기뻤어요. 승진을 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분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기쁜 소식 뒤에는 더 안 좋은 소식이 숨어 있었어요. 승진해서 너무 좋긴 한데 당신이 들으면 안 좋아할 만한 소식도 있어. 내가 전라도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나서 당분간은 거기 기숙사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뭐? 전라도? 아니, 갑자기 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야? 지역 간 발령을 잘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내가 뭔 힘이 있냐.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그래도 월급이 좀 올라서 당신 지내는 데는 이제 덜 힘들 거야. 남편이 승진을 하면서 전라도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이 나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타지 생활에 시집살이에 마음 들 곳이 없었던 터였고 그나마 남편에게 기대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저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이 지방으로 떠나고 나서 매일 밤 남편이 보고 싶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쩐지 하루 종일 잠이 쏟아지고 몸살 기운도 으슬거리는 게 이상하다 싶었었죠. 아이고, 드디어 니들한테 소식이 왔구나. 아, 창하다 우리 아들. 아, 재수씨 정말 축하해요.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그래. 아니, 얘 좀 봐라.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 다들 별 말씀을요. 제 할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다들 너무 감사해요. 첫애는 아들이어야 할 텐데 우리 둘째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은 너무 노골적으로 아들이길 원해하시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된 이후로 아들 낳는다는 약을 지어오셨는데 입덧이 워낙 심했던 터라 정말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먹나 안 먹나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시는 통에 거의 울면서 약을 먹곤 했어요. 한날은 입덧물을 넘기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는데 아주버님의 생신이라며 갈비찜에 생선구이, 잡채를 만드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는 재수씨 몸도 무거운데 이런 걸 다 차렸어. 예, 네 엄마는 너 없고 네 동생 뱃속에 품고 김장도 100포기씩 하고 그랬어. 뭘 그렇게 유난이니?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한다. 그리고 얘 혼자 이걸 다 차린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 아주버님, 저는 거의 거들기만 했어요. 근데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아들인 것 같아. 용이 2마리가 확 날아가는데 무조건 아들이야 이건. 새벽부터 생일상 차린다고 입덧이 심해져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은 또 그놈의 아들 타령이더군요. 아들이 아니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저를 압박해왔어요. 저는 저를 닮은 이쁜 딸을 원했지만 절대 내색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산딸이 다가왔고
어느 여름밤 갑작스럽게 진통이 찾아왔어요. 긴 시간 진통이 이어지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은 저희 보호자인 남편과 어머님께 제왕절개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치만 저희 어머님은 너무 완강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산모도 아이도 죽게 놔둘 거냐는 말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우리 아이는 남들보다 작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이를 낳았지만 시어머님은 대놓고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아유, 그 약이 얼마짜린데 딸이라니. 몸에 좋다는 건 다 넣어서 만든 약인데. 에휴, 엄마가 배 아파서 낳아야 모성애가 생기는 건데. 16시간이 넘게 진통을 하고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를 하게 된 건데 제가 얼마나 더 아팠어야 모성애가 생기는 걸까요? 꼭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요? 당신께서도 아이를 낳아보셨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뻔히 아실 텐데 딸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시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중간에서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매번 어버버 거리는데 그게 더 화가 났었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 딸이 곧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 사이 남편은 전세 사기를 한 번 당하였고 그런 이유로 여죽 분가를 하지 못한 채 함께 지내고 있었죠. 전세 사기를 당한 이후 남편은 한참을 술에만 빠져서 지냈고 지금도 일은 뒤전이고 술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뎠네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주버님도 적지 않은 나이셨고 시부모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라고 닥달을 하셨는데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미쳤다고 그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해? 내가 결혼하랬지 언제 재혼 자리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 결혼할 거면 안아 죽거든 해. 절대 안 돼. 왜 그러신가 하고 내막을 들어보니 상대 여자가 초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반면 아주버님은 초혼이시거든요.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싫을 수 있다 싶었어요. 저라도 제 딸이 재혼하는 남자한테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입이 귀에 걸려서는 결혼을 서두르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니? 아휴, 정말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어디서 그런 여자를 탁 물어와서. 엄마가 분명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나도 그 얘기 듣고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 그렇고 말고. 너 그 여자 절대 놓칠 생각하지 마라. 꽉 잡아야 해. 무조건. 뭐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가 마음이 바뀐 건지 들어보니 여자 쪽 집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형님 되실 분의 집안은 건물 장사를 하는 사업가 집안인데 가지고 있는 집이며 땅, 상가까지 못해도 수십 채가 된다고 하는데 돈 좋아하는 시모는 그 소리를 듣고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그렇게 안 된다고 성하이더니 사돈댁 덕을 볼 생각에 입이 찢어지는 그 꼴이 정말 우습고 하찮아 보였어요. 좋아할 거면 자기 혼자만 좋아하면 되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저한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인사 오는 거 알고 있지? 그래, 음식 준비 좀 넉넉하게 잘하고. 그리고 말이야, 너 아주 우리 큰며느리 될 사람한테 허튼 소리 하기만 해.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제가 설마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그쪽이 건물주 딸이라서 저희 어머님이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라고 하기라도 할까봐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하도 어이없는 말을 하시길래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런 말을 할 때부터 그냥 확 들이받아 버릴까 싶었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만난 예비 형님은 정말 있는 집 딸이라 그런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랑 동갑인데 못해도 7살은 어려 보이고 손에 정말 물을 안 묻혀본 듯한 고운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옷들을 걸치고 있는데 순간 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속 없는 남편은 저한테 예비 형수님 진짜 멋있으시다. 그치?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어찌 답답하던지요. 제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선물을 좀 사왔어요. 네가 예은이구나.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 요즘 학교에서는 다들 이런 거 쓴다는데 예은이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예비 형님은 시부모님의 선물을 각각 준비해 온 거예요. 심지어 저희 딸아이를 주려고 제일 최신 기종의 핸드폰을 사왔는데 남을 생각하는 여유와 센스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편으론 저런 비싼 선물을 턱턱 살 수 있는 재력 있는 예비 형님이 참 부러웠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랬어. 사온 거니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잘 쓸게요.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상견례 날짜나 얼른 잡았으면 좋겠는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집에서도 얼른 만나 뵙고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셔요. 예비 형님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저에게 슬쩍 쇼핑백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아이, 이게 뭐예요? 예비 동서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오겠어요. 큰 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잘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쇼핑백을 들여다보니 평소 갖고 싶다고 생각만 했던 비싼 백화점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였어요. 한 번쯤 써보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도 내보지 못했는데 제 선물까지 챙겨와서 정말 놀랐었죠. 갖고 싶었던 화장품인지라 내심 기분이 들뜨고 좋더군요. 아휴,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모타로 제 것까지 다 준비해 오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주신 거니 잘 쓸게요. 저도 잘 지내보고 싶어요. 서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주신 예비 형님께 참 고맙더라고요. 자리에서 파한 후 뒷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와서 아까 뭘 준 거냐고 묻는 거예요. 아, 저 주려고 백화점 화장품 세트를 사오셨더라고요. 제 선물까지 챙겨오실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어디 한번 봐보자. 근데 너는 이런 거 안 쓰지 않니? 네가 굳이 이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내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화장품 다 써서 하나 샀었어야 했는데 잘 됐네. 이리 내봐. 아이고, 비싼 건 케이스부터 다르다. 저한테 주신 선물을 홀랑 가져가 버리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써보고 싶은 화장품이었는데 제가 받은 선물마저 뺏어가는 그 인성에 정말 화딱지가 났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예비 형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들어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둘이 동갑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가 모르겠다. 너는 못해도 한 10살은 더 들어 보이더라. 관리를 좀 하던가 말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안 생기는 게야.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어떡하고 있었어? 빈손으로 와서 내가 과일 다 깎고 니들 먹은 거 뒤치다꺼리 다 하고 말이야. 오늘 걔 와서 하는 거 봤니? 싹싹하게 웃으면서 과일도 지가 딱 깎고 선물까지 챙겨오고
딱 봐도 좋은 집에서 예쁘게 잘 자란 티가 팍팍 나더라. 너는 어딜 봐도 부모 없이 자란 티가 확 나긴 했어. 옷도 후줄근하니 본 적은 없지만 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네 부모도 뭐 그렇게 썩히 티가 나고 잘나진 않았을 것 같긴 하다. 지금 시집 잘 와서 용됐지 뭐. 너 이렇게 만들어준 네 남편한테 잘해. 저를 욕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참을 수 있었고 지금껏 그래왔어요. 하지만 저에게 준 제 선물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순간 열이 확 뻗치더라고요. 결혼하고 자기네들 모시고 산다고 밤으로 낮으로 분주하게 지낸 게 15년 가까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누르고 누르면서 살아왔던 저의 지난 세월에 찬물을 끼얹은 느낌을 받았죠. 저는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모에게 들이받았어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한테 못났다는 말 하시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얼굴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의 그 잔소리, 투정, 모욕 다 견뎌온 게 15년이 되어가요. 그리고 저 부모님 계실 적에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 당당하고 떳떳하게 돈 벌어서 저한테 가장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이고 키워주셨다고요. 제 부모님만 살아계셨어도 이따위 버러지 같은 집구석에 시집 오지 않았을 거고 어머님 같은 몰상식한 시모랑 살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으세요? 당장 저한테 그리고 제 부모님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어디 부모도 없는 거 사람처럼 살게 해줬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기어올라 오르기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말 다 했냐고요?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다 못해요.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참고 참아서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나가라면 내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딴 콩가루 같은 집구석 나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렇게 당당하면 지금 당장 나가. 저는 나오는 눈물을 애써 꾹 참고 겁에 질려 있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짐을 부랴부랴 챙겨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여보, 왜 이래? 당신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둬. 예은이, 너 방에 들어가 얼른. 나 막지 마. 나갈 거야. 당신처럼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랑 사는 거 지쳐. 그렇게 딸아이의 손을 잡고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미친 시모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네 돈으로 산 게 뭐가 있어? 전부 우리 아들 돈이고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입고 있는 옷까지며 가방에 든 화장품이며 뭐 내 돈으로 산 갖가지 것들 전부 싹 다 내려놓고 나가. 어디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기라도 할 줄 아세요? 네, 원하시는 대로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제가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가방에 있는 생필품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니 당황을 하면서 제가 입고 있는 옷까지 막 벗기려 드는 거예요. 딸아이와 꼭 붙잡은 손을 기어코 떨어뜨려 놔서 아이에게 곧 데리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딸이라고 개무시를 할 때는 언제고 엄마한테서 자식마저 빼앗아 가려는 그 심보에 다시 한번 화가 치밀었어요. 당시 날이 초겨울이라 밤에는 공기가 꽤나 차가웠는데 하도 열을 내고 싸웠더니 추운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어디를 가야 하나 막막하던 와중에 작년쯤에 연락이 끊겼던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함께 방을 쓰면서 친하게 지냈던 바로 그 언니였어요.
남편을 소개해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언니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언니, 내가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혹시 나 지금 언니 집으로 잠시 가도 괜찮을까? 늦은 시간에 정말 미안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왜 또 그런 거고? 너 괜찮아? 얼마든지 와도 돼. 언니는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이후에도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서로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언니 또한 작년 이맘때 저와 비슷한 이유로 먼저 이혼을 했어요. 언니가 이혼한 이후로는 연락이 좀 뜸해졌다가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아주 지독한 인간들이구만. 너 왜 진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까지 당하고 산 걸 말했으면 내 이혼보다 너 먼저 챙겼을 거야. 내가 그런 미친 집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절대 네 남편 놈 만나보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야.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너 이렇게 만든 것들 절대 그냥 두지 마. 언니가 도와줄 테니까 그 인간들 상견례 자리에서 다 터뜨려버려. 언니는 함께 일하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한테 너무 든든하고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상견례에서 깽판을 쳐버릴 생각은 도저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의 말을 들으니 그것도 못할 것 없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간들이 상견례가 예약되어 있는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시모라고 불렀던 그 여자가 멀리서 걸어오는 저를 먼저 발견한 거예요. 시모는 지배인에게 제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분위기를 확 뒤엎어버릴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막무가내로 들어갔어요. 여기 인간들이랑 엮이면 돈이고 뭐고 다 뜯길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그럴 요량으로 그쪽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결혼해주지 마세요. 재혼 자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건물주 딸내미라니까 눈을 까디짓고 좋아했어요. 이거 나요. 아니, 저 버러지 같은 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가 무서울 거 없다고 했지? 당신들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봐. 제가 깽판을 치자 저를 제지하러 오는 호텔 직원들을 언니는 온몸으로 막아서 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할까봐 저를 상종못할 인간으로 몰아세우더군요. 쟤는요, 지 새끼도 버리고 도망간 엄마 자격도 없는 파렴치한인데 지금 내가 지 딸을 못 데려가게 한다고 저한테 억하심정을 품고 저러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너한테 더 벌벌기면서 잘해줘야 하니. 이제 제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시모는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서 자기는 너무 억울한 사람이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명령기를 펼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저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딸도 못 데려가게 한 진짜 파렴치한은 저 인간이에요. 아주버님까지 가세해서 누구 인생 말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냐며 저를 끌어내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저를 확 밀쳐버리는 바람에 제 가방 안의 짐이 몽땅 쏟아져 버렸어요. 쏟아진 짐들을 다 줍지도 못한 채 황급하게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제발 그쪽 집안 사람들이 시모의 연기에 넘어가면 안 될 텐데 하는 조급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허탈하게 밖으로 나와서 언니와 정신을 좀 챙기고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저를 밀치면서 가방이 쏟아지던 그 순간 지갑을 미처 회수하지 못하고 나와버린 모양이었죠. 다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지갑을 가져오려 하는데 청원경찰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다시 들어갈 요량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호텔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비 형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를 급하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한데 그분이 밖으로 나오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나 기억 안 나니? 우리가 얼마나 수소문을 했는데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의 아버지께서 레스토랑에 떨어진 제 지갑을 주었다가 그 안의 사진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사진을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 사진 정말 기억 안 나니? 이거 아저씨가 찍어준 거잖아, 미연아. 아저씨다. 이렇게 보면 기억하겠니? 얘가 너랑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 딸 연수야. 전 정말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현이는 저의 어릴 적 이름이었는데 중학교 무렵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제가 팔자가 세다는 이유로 거의 반강제적인 개명을 했었거든요. 이전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데 개명 전 이름을 아는 사람이 거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저씨였어요. 미연이 얘는 저희 집이랑 다세대 주택에 이웃으로 살던 애인데 제가 젊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미연이네 아버지한테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연 단가스가 새어나가서 우리 가족 전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도 형님이 우리를 살렸었죠. 저희 가족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너 정말 미연이야? 나 연수잖아. 세상에, 전혀 못 알아봤어. 말도 안 돼. 너 부모님 전부 그렇게 되고 우리 가족이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가 말도 없이 이사 가버려서 몇 달을 내내 울었어. 미연아,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가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었나 몰라. 분유값 한 푼이 아쉬울 때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준 돈도 적지 않았어요. 전 고작 5, 6살 때의 일이라 기억이 전혀 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연수라는 이름과 우리가 연탄 떼는 곳에서 살았던 거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죠. 예비 형님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말을 보태는데 시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예비 형님 댁으로 가서 그동안의 일이 어떻게 된 건지 길고 긴 회포를 풀고 어릴 적 함께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사진 속의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선한 얼굴을 하고 활짝 웃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붙잡고 한참 울었네요. 딸에게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런 분이라고 보여주니 너무 좋아하면서 울더군요. 그렇게 삽시간에 상황은 뒤집혀졌고 예비 형님의 가족들은 이 집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래놓고 그렇게 대자로 드러누워서 너를 파렴치 않을 만들었다는 거니? 정말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가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을 살리는구나. 이 일이 있고 시모는 저를 찾아와서 제발 자기들 좀 잘 얘기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가, 너도 알잖니. 우리는 이제 이 결혼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거. 우리 함께 산 정도 있는데 제발 너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그때 보니까 네 말이면 꿈뻑 죽을 양반들이더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저한테 한 짓들은 다 잊으신 거예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양심적으로 똑바로 사세요. 여보, 당신 고생하고 힘들었을 거를
내가 너무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무릎을 꿇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는 울며 불며 사정하는 그 인간들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당연지사 연순애가 먼저 파혼을 했기에 이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연순애 아저씨가 잘 아는 로펌의 변호사를 연결해 주셔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위자료와 양육권까지 받아서 그 집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낼 수 있었어요. 너무 개운한 마음이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자 아저씨는 제 딸아이와 함께 살라며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한 칸을 너무나도 흔쾌히 양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연수까지 저에게 꼭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제발 받아달라는 거예요. 결국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딸아이와 그 단란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지금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봐. 이혼과 함께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던 와중에 아저씨는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저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 길로 아저씨의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꽃집을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죠. 이전 시댁 식구들은 위자료에 집이 이미 휘청해진 상태인데 15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던 시부가 디스크가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심보를 못 되겠으니 누구 하나 이렇게 화를 입더군요. 큰돈이 깨지는 디스크 수술까지 하는 바람에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하면서 근근히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고 어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꽃집을 하면서 연순애와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딸은 작년에 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종종 언니와 연수, 저희 셋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오늘은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한번 담담하게 풀어보았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